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행정행위에 대해서 알면 행정법의 90%는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죠. 행정행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내용들을 배우면서도 계속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이번 기회에 행정행위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식 체계도 보시게 되면 맨 위에 행정행위라고 하고 나서 강학상 개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강학상 개념이다. 아래 보시면 독일에서 행정행위가 행정재판의 대상이 된 것에서 유래하였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요,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행위라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실정법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행정행위가 법에 정해져 있고요. 또 취승이나 무효등확인승과 같은 항고송의 대상이 독일은 처분이 아니고 행정행위입니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행정행위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뭐 다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행정법이라는 것이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독일에서 사실상 이제 체계화가 되고요. 오토마이어라고 하는 행정법의 아버지가 이제 독일 사람이시죠. 독일에서 체계화가 되고 그것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오면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전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경우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요. 행정행위는 강학상 개념이다. 그래서 학문 연구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이제 행정행위에 대한 개념은 법에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정법상 개념은 아니고 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이제 상수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이제 정해진 개념이에요. 그다음 오른쪽에 CF 보시게 되면 처분. 우리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심판법, 소송법 2조 1항 1호나 심판법 2조 1호에 보시게 되면 처분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처분은 이제 실정법상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이제 강학상 개념과 그다음 실정법상 개념으로서의 처분이 어떤 관계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요. 이게 이제 바로 오른쪽 우측 상단에 있는 개념 비교 이 부분입니다. 개념 비교가 필요해진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제 눈앞에는 파리님이 한 분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안 보이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CF 이제 독일은 행정행위가 실정법상 개념이다. 항고소용 대상 자체가 바로 행정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요. 행정행위 정의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자 1번에 보시면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권력적 단독행위 성격을 띠는 공법행위 이것이 바로 행정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행정행위의 개념이 강학상 개념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도의식 체계도 보시면요. 학설이 이렇게 4개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교재에서 봤던 행정행위의 개념은 최협의설, 협의설, 광의설, 최광의설 중에 어느 입장에 기초해서 우리가 정의를 한 것일까요? 최협의설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최협의설 옆에 보시면 네모 박스가 돼 있죠.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 있는 협의설과 비교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될 텐데, 제가 이제 거기 밑줄을 그어놓은 게요, 위에 것과 아래 것 비교하면서 점점 이제 넓어지게 돼요. 점점 넓어지게 되는 개념 요소를 하나씩 포기하면 점점 그 개념이 넓어지겠죠. 제약이 이제 풀어질 겁니다. 밑줄을 그 부분에 이제 그어놨는데요. 최협의설에 보시게 되면 이제 권력적 단독적 이 부분을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협의설에 따르게 되면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법행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법행위. 이렇게 되면은 뭐가 추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비권력행위 포함될 수 있겠나요? 그렇죠. 공법행위 중에서 비권력적 공법행위도 추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협의설에 따르면. 그 다음에 이제 단독행위 이렇게 돼 있는데, 단독행위를 포기를 하게 되면은 뭐가 또 추가될 수 있겠어요? 의사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 공법상 계약 같은 것들이 있겠죠. 계약행위. 이 같은 의사 합치에 따른 행위도 협의설에 따르면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의설로 또 한번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설에는 어디 밑줄이 거 있냐면요. 법 아래에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이 부분이 밑줄이 거져 있죠. 여기 이제 내용이 2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서는 이제 권력적, 단독적에서 권력적 행위, 비권력적 행위도 추가된다. 단독적 행위, 의사합치에 따른 행위도 추가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밑줄 거져 있는 부분은요, 법 아래에서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이 2가지 내용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법 아래에서라는 건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거죠. 법 옆에 있지도 않고요, 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법률 우위원칙 얘기하는 거죠. 법률 우위원칙. 법률 우위원칙이 뭐라고 배웠었나요? 우리 법치행정의 원칙 배우면서 법이 행정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법이 행정보다 위에 있다. 그러니까 입법기관이 의회가 만든 법이 행정부의 행위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행위는 절대 법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법률 우위원칙이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이 적용된다라는 말입니다.
행정부의 행위 중에서 이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통치행위. 그렇죠? 통치행위. 예, 통치행위는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예, 개념 요소가 뭐였었죠? 예,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국가작용. 그러면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작용. 그래서 고도의 정치적 국가작용. 그 다음에 예, 사법심사 배제라는 두 가지 개념 요소가 통치행위에 들어있었습니다. 예, 그럼 광의설에 따르게 되면요, 예,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행위도 역시 행정행위 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통치행위 추가될 수 있겠네요. 통치행위.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위 포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구체적 사안에 대한 특정 사안에 대한 규율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건데요. 그럼 행정부의 행위 중에서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까요? 네, 행정입법 있겠습니다. 행정입법. 예, 법규명령과 같은 행정입법 작용은 예,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죠. 일반적 추상적 규범인데 그거 역시도 광의설에 따르게 되면 행정행위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강의설 보시게 되면 광의설 부분에 공법행위 여기 밑줄이 거 있으니까 공법행위를 포기하게 될 텐데요. 공법행위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사법행위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 번 배운 것처럼 예, 행정주체 행위에는요, 공법작용도 있지만 사법작용도 있습니다. 행정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익 목적으로 행해지는 작용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공법작용이고, 예,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요, 예, 우리 그것을 사법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예, 조달행정이나 영리행정작용도 있었어요. 예, 국가 공무원 역시도 예, 컴퓨터가 필요하고요. 예, 분필은 필요한지 잘 모르겠네요. 예, 분필은 안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볼펜 필요하겠나요? 네, 볼펜 필요하겠죠. 예, 그 다음에 뭐 용지, A4 용지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관용 차량도 필요하고요. 뭐 여러 가지 국가작용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예, 이런 것들 조달하는 게 바로 조달행정작용이죠. 예, 또한 우리 방금 얘기 드린 건 이제 물품 조달 작용이었었고요. 그거 말고도 인력 조달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인력 조달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 굉장히 우리 공부를 방해하는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파리 인간들, 예, 이 수업 끝나고 나서 제가 다 사살해버리겠습니다. 즉시강제입니다. 예, 그렇죠? 예, 우리 수업하는 데 있어서 예, 아주 긴급을 요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즉시강제입니다. 왜? 여러분 이거 즉시강제인데 이 즉시강제는 왜 즉시강제죠? 즉시강제 종류에는 3개가 있습니다. 예, 갑자기 왜 즉시강제로 넘어가느냐, 그죠? 예, 첫 번째, 화재의 발생과 같은 목전에 닥친 급박한 위해가 있을 수 있고요. 예,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가 있을 수 있고, 예, 성질상 의무부과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요. 지금은요, 성질상 의무부과가 안 됩니다. 파리 인간은 우리말을 알아듣지 못하죠. 성질상 의무를 부과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사살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행정청의 행위에 이제 사법작용 얘기 드리면서 제가 물품 조달 말씀드렸고요. 인력 조달도 있었어요. 인력 조달. 어떤 인력 조달이 있나요? 예, 뭐, 행정직 공무원들 또는, 예, 법관과 같은, 예, 사법부 공무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도로를 깔지는 않죠. 그죠? 예, 도급계약을 통해서, 예, 용역업자한테 도로를 깔도록 합니다. 예,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사람을 조달하는 거죠. 인력 조달. 또 이제 국가 역시도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법상 법인이죠. 예, 국가도 그러다 보니까, 예, 자기 주머니를 찹니다. 아니, 공법인인데 왜 그러냐고요? 뭐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이런 거 한번 비교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서울대학교는 법인입니까? 서울대학교는 법인인가요? 만약에 서울대학교가 법인이 아니라 그냥 국가의 기관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팔다리라고 한다면 서울대학교 교수나 교직원들은 국가 공무원일 겁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는요, 예, 법인이 맞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직원들은, 예, 교원이나 직원들은요, 예, 국가 공무원이 아닙니다. 뭐냐고요? 네, 2011년도 11월 28일자로 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립대학 법인, 예, 서울대학교 설치, 설립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예, 이런 법률이 생겼어요. 이 법률에 근거해서 서울대학교가 이제 예, 공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대학교가 국가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법인이 됨으로써 얘네들도 공법인이거든요. 공법인이 됨으로써 서울대학교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그동안에는 국가로부터 예, 조목조목 이렇게 뭐 보조금을 받아왔었는데 지금은요, 예, 이제 포괄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그 보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유가 인정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공법인이 되면 서울대학교는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그 부속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것들 있죠. 뭐 유치원 있는 대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서울대학교도 곧 만들 걸로 보여집니다. 예, 만들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서울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이거 괜찮은데요? 그죠? 네, 이런 거 만들어질 겁니다. 예, 수익사업이 가능해집니다. 공법인이 되면요, 수익사업이 가능해져요. 예, 국가 역시도 수익사업 할 수 있겠죠. 공법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주머니, 국가의 주머니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국고라고 합니다. 국고, 국가의 창고. 예, 국고를 채우기 위해서 국가도 뭐 사고 팔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굉장히 영리행정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사법작용도 역시 행정행위 안에다가 포함을 시키고자 하는 예, 입장이 바로 최광의설입니다. 우리는 최협의설의 입장을 취한 것이죠. 그러면 다시 좌측에 있는 행정행위 개념 징표 5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쟁송법 가서도 이게 이제 굉장히 크게 많이 문제가 됩니다. 네, 첫 번째는요, 행정청의 행위여야 되고, 두 번째,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 행위여야 하고, 세 번째, 권력적 단독 행위여야 하고, 네 번째, 공법 행위여야 하며, 다섯 번째,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방금 이런 얘기 드렸는데요. 행정행위는 가항상 개념이기 때문에 실정법상 개념인 처분과 계속적으로 비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볼까요? 그럼 법전 피시고요.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등이라고 함은 행정청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바로 열고 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의 재결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이제 법조문 구조를 가지고 보게 되면요, 이 행정심판의 재결이 바로 등이 되는 것이고 괄호에 여기까지가 처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여러분들 뭐가 없나요? 첫 번째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랑 비교해 보시면요, 행정청이 행하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정청의 행위는 포함되어 있네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포함되어 있네요. 공권력 행사라고 했으니까 공권력 행사는요, 공법행위이면서 권력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권력적 단독행위와 공법행위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나 뭐가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라는 개념 요소는 우리 법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도의식 체계도에 있는 5번 옆에다가요, 별표가 이제 이미 들어가 있긴 한데 옆에다가 이제 1577개를 좀 더 추가해서 78개를 완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행정청의 행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청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뭘까요? 행정청이라는 것은요, 행정각부의 장, 안행부 장관, 국교부 장관, 뭐 이런 것들 있죠. 해수부 장관도 있고, 그죠? 해수부 좀 표현 이상한데, 어쩔 수 없죠. 표현 이상해도. 근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관악구청장, 서울특별시장 이런 것들은, 그죠? 사람이 아니죠. 행정기관은 손과 발이니까 그들에게 제가 것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직법상 행정청입니다. 조직법상 행정청은요, 우리가 배운 행정청인데요, 조직의 내부적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적으로 그 결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게 바로 조직법상 행정청,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행정청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조직법상 행정청 말고도요, 여러분 만약에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청이 여기에 그치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요, 교통할아버지가 하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게 되겠죠. 교통할아버지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아니고 교통할아버지는 뭐도 아니죠? 행정각부의 장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할아버지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우리에게 아무런 의무도 부과하지 않게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할아버지가 이렇게 신호기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우리는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서는 안 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교통할아버지의 행위도 행정행위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청에는 조직법상 행정청 외에도 뭐가 추가된다? 기능적 의미 행정청이 포함됩니다. 기능적 의미 행정청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아이디어를 따오시면 되냐면 행정주체배였던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주체가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본래적 행정주체와 기타 행정주체가 있었죠. 본래적 행정주체에 국가하고 지자체가 있었고요. 기타 행정주체, 기타 공법상 법인 3명하고, 법이니까 제가 사람처럼 명 이런 거예요. 그 다음 공무수탁사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타 공법상 법인이나 공무수탁사인과 같은 기타 행정주체는 얘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팔다리를 추가로 보유할 수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요, 손과 발, 팔다리가 몇 개가 있냐면 문어발입니다. 문어발 1578개가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국가는요,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은 손발이 몇 개가 있냐면 100만 개가 있습니다. 100만 공무원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공무원들이 행정기관을 구성을 하게 되고 이들이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죠. 하지만 기타 공법상 법인이나 공무수탁사에는요, 추가적으로 별도의 행정기관, 별도의 손발을 보유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자기가 행정청입니다. 얘네들이 기능적 의미 행정청으로 추가가 되는 것이겠네요. 지금은 우리가 가항상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정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2조 2항이나 그다음 행정심판법 2조 4호, 그다음 행정절차법 2조 1호에 보면 행정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도 기타 공법상 법인이나 공무수탁사인과 같은 추가적으로 기능적 의미 행정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광의행정청, 작용법상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작용법상 행정청이라는 뜻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인정한다 이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행정행위를 하는 놈들은 다 행정청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을 보도록 합니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은 구체적 사실 부분 하나, 법집행 부분 하나 두 개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구체적 규율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구체적 규율이 된다. 그 말씀은 행정입법이랑 법규 명령이랑 비교하는 겁니다. 일반적 추상적 규율은 안 된다는 뜻이죠. 그 얘기가 아래에 있습니다.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하는 행정입법은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오른쪽에 있는 네모 박스 한번 보시면요. 왼쪽에가 이 X좌표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Y좌표가 사건,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 인이나 또는 특정 가능 집단을 규율할 때 개별적 규율이라고 하죠. 불특정 다수인을 규율할 때 우리가 일반적 규율이라고 합니다. 사건 측에 있어서는요. 특정 사건에 대해서 규율할 때 우리가 구체적 규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규율할 때 우리가 추상적 규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경우의 수를 4개를 만들어놨죠. 박스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에 각 4가지를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이 4개 중에 4분의 3은 행정행위고 4분의 1은 행정입법으로서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 보시게 되면 개별적 구체적 규율 1번입니다. 개별적 추상적 규율 2번입니다. 일반적 구체적 규율 3번입니다. 일반적 추상적 규율 4번입니다. 방금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일반적 추상적 규율은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4개 중에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철거명령과 같은 영업허가와 같은 것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케이스들 이건 개별적 구체적 규율입니다. 그렇죠? 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철거 의무를 부과하고 영업권을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개별적 규율이고요. 그 다음 갑이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 건물을 철거해라라고 했으니까 구체적 사건성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네가 단란 주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구체적 사건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이하게 행정행위에 추가되고 있는 친구들이 누가 있냐면 2번에 있는 개별적 추상적 규율이 있고 3번에 있는 일반적 구체적 규율이 있죠. 각각의 내용이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개별적 추상적 규율이라는 것은 뭘까요? 특정 인에 대해서 규율을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식인 거죠. 그런데 사건은 여러 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사건이 특정이 안 된다는 것은요, 뭘 가지고 말하는 거냐면 시간적, 장소적 한정성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예요. 시간적, 장소적 한정성.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발생한 사건인데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은 구체적 사건이고요. 언제, 어디서 발생한 사건인지를 특정 지을 수 없으면 그것은요, 추상적 문제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공장주 갑에 대해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로 인해 도로에 빙판이 생길 때마다 그 빙판을 제거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시간적 한정성이 인정이 안 되죠. 때마다 빙판이 생길 때마다니까 오늘도 생기고 내일도 생기고 모레도 생깁니다. 시간을 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 규율이죠. 하지만 공장장 갑에게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적 규율입니다. 일반적 구체적 규율을 보시게 되면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서만 건너야 될 의무가 부과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횡단보도 설치하게 되면 이건 이제 행정행위인데요. 왜 행정행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그에 따른 건널 수 있는 권리와 건너서는 안 되는 의무가 부과되는 상대방이 특정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여기 신림동에 우리 학원 앞에 있는 횡단보도 여기 뭐 저야 뭐 매일 건넙니다. 매일 건너지만은 여기를 건너는 사람들은 때때로 시시때때로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일반적 규율입니다. 일반적 규율이고, 그죠? 그러면 이건 구체적 규율이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것은요, 특정 장소에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구체적 사건성이 인정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 구체적 규율 이런 경우를 보시게 되면 횡단보도 설치도 있고 또 어떤 거 있어요? 주차 금지 구역 또는 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지판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죠? 여기다가 주차하면 안 됩니다. 요거 좀 웃겨요. 요거 좀 웃긴데, 이제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주차금지 구역을 지정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부자기 의무도 부과가 되지만요, 자기 의무도 부과됩니다. 어떤 의무가 부과돼요? 자기 의무가? 여기 멈췄으면 당장 떠나야 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당장 떠나야 되는 의무, 자기 의무까지도 부과가 된다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개발제한구역 지정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 묶는 거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조 1항에 보시게 되면은, 뭐 그런 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 법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좀 길죠? 근데 여기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토지가, 그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버리게 되면 그 안에서 건물 못 짓는 것은 당연하고, 뭐 토지 형질 변경, 바닥, 이렇게 땅바닥 까는 것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물건 쌓아놓는 행위도 안 되고요. 다 안 됩니다. 다 안 돼요.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대로. 그러면 뭐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죠. 자신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방금 본 대로 일반적 규율이면서 구체적 규율인데요. 근데 이거는 옆에 괄호 보시면 물적 행정행위로서 일반 처분의 성격을 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적 행정행위라는 거가 뭘까요? 물적 행정행위. 물적 행정이라는 것은요.
지금 보시는 대로 횡단보도는 사실 무엇을 직접적으로 규율했죠? 땅바닥이에요, 땅바닥. 주차금지구역도 땅바닥을 직접적으로 규율했습니다. 그죠? 개발제한구역 지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린벨트다. 땅바닥, 그죠? 토지를 직접적으로 규율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처분이냐? 권리임에 영향을 미쳐야 처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아까 분명히 여기서 건널 수 있고 건너서 안 되고 주정차에서는 안 되고 멈췄으면 떠나야 되고 여기서 건물 지으면 안 되고 권리임에 영향 미치고 있네요. 무슨 뜻이냐면 그 물건과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규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물건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접적 규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규율을 하기 때문에 일반 처분의 성격을 띠죠. 물건을 직접 규율하고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규율을 하니까 물적 행정행위고, 그리고 이러한 물적 행정행위들은 전부 다 불특정 다수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처분의 성격을 띱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법집행 보십니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지금까지 구체적 사실 얘기를 했고, 법집행이라는 것은요, 행정작용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안 된다고요? 입법작용이나 사법작용은 행정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입법작용은 법제정행위, 사법작용은 법선언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건 안 된다. 권력적 단독행위 봅니다. 역시 이것도 두 개로 나눠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권력행위라는 것은 뭐예요? 우월적 지위에서 행정청이 행위해야 됩니다. 위에서 우리 행정청이 행위해야 된다고 했죠? 행정청이 누구보다?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계단 몇 개 위에 서 있는 거 말고요. 법적으로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 협의서를 취하게 되면 행정행위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최협의서를 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독행위라는 것은요, 일방적 행위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겁니다. 뭐가 아니라는 거죠? 반대 개념은 의사합치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서 서로 의사가 합치되었을 때 행정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일방적인 결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또 두 개로 나눕니다. 국민에 대한 행위여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됩니다. 국민에 대한 행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부적 행위가 아니라 외부적 행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사실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법상의 규제가 되기도 하지만 소방기본법상의 규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근거한 건축허가는 관악구청장이 합니다. 하지만 소방기본법에 근거한 건축허가는 관악구 소방서장이 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우리가 두 번 받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협력관계를 인정을 시켜가지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관악구청장이 건축허가를 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소방기본법에 따른 건축허가, 그 법에 따른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은 소방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악구청장은 소방기본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결정은 소방서장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소방서장이 동의를 안 해주면 관악구청장도 건축법상의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소방서장의 동의나 부동의의 그 의견은 내부적 행위입니다. 그렇죠? 행정주체 내부적 행위죠. 이런 건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내부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을 상대로 직접 상대로 외부적으로 행해진 것만 행정행위입니다. 그 다음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건 뭘까요? 법적 효과가 발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행위만이 행정행위입니다. 법적 효과 동반 없이 오직 사실적 효과만 동반하는 경우에는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행정지도죠. 행정지도. 저도 맨 처음에 행정법을 공부할 때 배웠던 얘기가 목욕탕 요금 인하 권고에서 계속 그것만 저도 떠오르거든요. 그 이제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신림동에는 딱 신림동 중심에 목욕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갖고 신림동 학생들은 돈이 없는데 제가 보긴 많습니다. 이 얘네들 술 먹는 거 보면 작살입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돈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면서 학원비는 1,000원 깎아달라고 데모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술은 어쩔 수 없다고요? 필수제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인정합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담배도 필수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돈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공무원이 나왔고 목욕탕 요금을 인하해라 라고 하면 그러면 상대방은 가분요. 목욕탕 주인은 목욕탕 요금을 인하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되나요? 그건 아니죠. 이건 단순한 권고 조언행위입니다. 권고 조언행위. 이런 걸 우리가 행정지도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합니다.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행정절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행정절차법 48조 1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동의하면 목욕탕 요금을 인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인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단순한 사실적 효과만 발생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죠. 이런 건 사실행위로서 행정행위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행정행위의 종류가 있는데요. 일본의 과거에 일본의 행정법 학자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친구가 있어요. 저는 이제 좀 이렇게 건방이 아니지 이건 뭐지?
민족 정신이 투철하여 뭐 이런 건가요? 저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존칭을 쓰지 않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왜냐? 저의 마지막 최소한의 자존심입니다. 걔네들이 모두 전 국민이 무릎을 꿇지 않는 이상 저는 존칭을 쓸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은 존경합니다. 제가 독일은 왜? 거기 역사도 확실히 청산합니다. 그렇죠? 통일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민족 정신도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서로 헌법도 만들지 않습니다. 나눠져 있을 때 우리 뭉쳤을 때 헌법을 만들자 이러면서 서로를 존중합니다. 싸울 때도 그렇죠?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토마이어는 독일의 행정법의 아버지 오토마이어는 이름은 오토바이 같지만 오토마이어님이십니다. 그런데 독일의 행정법학자 다타카는 이름도 이상하죠? 다타카입니다. 그냥 다타카 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타카가 이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를 나눴습니다. 이 친구가 민법이랑 행정법을 좀 헷갈리는 친구였던 겁니다. 이건 이제 민법에서 차용해 온 개념이죠. 의사표시라는 것이 포함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법률 행위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행정법에다 꽂아놨는데 명확한 경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일본에서 행정법이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담겨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아직도 여기에 이제 바탕을 두고 설명을 하십니다. 뭐 김남진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절대 이런 걸 사용하지 않으시는데 하지만 이제 판례도 이런 걸 사용하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고요. 그 행정청의 생각이죠. 행정청의 그 효과 의사에 따라서 그에 따른 법적 효과도 발생한다. 이게 바로 행정행위 중에서 법률 행위적 행정이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그게 아니라 행정청의 정신작용은 있었을지 모르나 그것은 행정청의 효과 의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대로 그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할 뿐이다. 행정청이 의도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안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명령적 행정행위가 있고요. 질서 유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명령적 행정행위가 있고 두 번째는요. 권리 의무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형성적 행정행위. 알기 쉬운 행정법에서 제가 이 같은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명령적 행정행위는 하명 그리고 허가 면제가 있죠. 하명이라는 것은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의무를 부과할 때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중에서 부다기를 해제시키면 그게 허가가 되는 거고 나머지 세 개를 해제시키면 면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게 명령적 행정이고 그다음에 형성적 행정행위는 특허, 인가, 대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허는 상대방에게 어떤 독점적인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 인가는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법이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 안에서는 자기 땅이라고 할지라도 갑과 을 사이에 있어서 토지거래를 자유롭게 못합니다. 지재산인데, 그죠? 재산권 행사가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관할행정청에 가서, 나 이거 얘한테 좀 팔아도 돼요? 이렇게 해서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행정청이 동의를 해줘야지만 비로소 그 거래 행위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우리 이런 걸 뭐요? 보충적,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보충해준 행위로서 강학상 인가다라고 합니다. 대리는 뭘까요? 대리는 뭐, 이런 게 대표적이죠. 갑이라는 친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강제징수 들어간다고 했죠. 국가는 자력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세금을 안 내면 가서 강제로 징수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 압류, 공매, 청산 이런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공매 이런 게 바로 대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갑이 지가 세금을 내야 될 게 있으면은 지가 뭐 따로 현금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렇죠? 뭐 주식을 팔든지 승용차를 팔든지 팔고 돈으로 환가해서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피 같은 돈이죠. 저도 담배를 필 때마다 제가 난 진정한 애국자고 이 나라는 내가 지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배는 뭐 반 이상이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이 땅을 유지하는 내가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가가 얼마나 번영할 수 있는가 결정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도 뭐 해보지 않았습니다. 뭐 또라이죠, 그죠? 내가 피고 싶어서 피는 거고요, 그죠? 근데 얘가 어쨌든 간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환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낸단 말이죠. 안 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국가가 강제로 그것을 압류를 해요. 압류를 해서 경매 붙여요. 경매 붙여서 팔아버립니다. 국가가 뭐 한 거예요? 대신 팔아버립니다. 대신 팔아버리고 나서 안 낸 세금 뺏어가고 나머지 청산해서 돌려줍니다. 그럼 뭐예요? 원래 갑이 해야 될 행동을 국가가 대신해주고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갑에게 그냥 귀속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대리행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는 이제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건 우리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설명하면 끝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법 구속 정도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구분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나눠지죠.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처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그것이 기속행위라고 하게 되면 요건을 구비했을 때 행정청은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만 합니다. 법 구속 정도가 매우 강하죠. 재량행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규상 법적 효과 발생 여부에 대한 결정, 그리고 어떤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인지에 대한 선택, 앞에 건 결정재량이고 뒤에 건 선택재량이죠. 이 같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게 바로 재량행위죠. 그죠? 예, 이건 약간 이제 구속 정도가 완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법적 효과의 내용에 따라서 또 행정행위를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건 너무 쉽죠. 수익적 행정행위는요, 상대방에게 유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항상 기준은 누구냐면요, 상대방입니다. 딱 상대방. 예, 그다음 침익적 행정행위는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복효적 행정행위는요, 예, 유리한 효과와 불리한 효과, 즉 수익적 효과와 침익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게 바로 복효적 행정행위입니다. 근데 이 복효적 행정행위도 사실 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건 우리 제3자효 행정행위 테마 가서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상대방의 협력 유무에 따라서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일방적 행정행위라는 것은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청이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끝납니다. 철거 명령하는데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업 허가를 합니다. 도로 조명 허가를 합니다. 도시가스 사업 허가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상대방이 신청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지만 그 같은 행위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것은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쌍방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구별이 어렵지 않아요. 침익적 행위는 일방적 행위고 수익적 행위는 쌍방적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법률관계의 변동을 발생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로 나눠집니다. 그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 적극적 행정행위는 뭐예요? 그 상대방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켜서 법률 관계를, 법률 상태를 변동시키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소극적 행정행위는 뭐냐면 상대방의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입니다. 부작위가 아니에요. 이건 의사표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적극적 행정행위는요, 수익적인 게 있고 침익적인 게 있고 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 본 대로 철거 명령은 침익적 상태로 너의 법률 상태를 변동시키겠다는 겁니다. 허가 처분은 수익적 상태로 너의 법률 상태를 변동시키겠다는 겁니다. 둘 다 적극적 행정행위입니다. 그러나 소극적 행정행위는 항상 어디에만 존재하냐면 수익적 행정행위 쪽에만 존재합니다. 그렇죠? 네, 나에게 영업허가를 해주세요. 수익적 상태로 나의 법률 상태를 변동시켜주세요. 라고 신청했을 때 그렇게 해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바로 소극적 행정행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거부처분입니다. 거부처분. 거부처분이 바로 소극적 행정행위, 소극적 처분입니다. 그 다음, 처분과 행정행위의 관계의 문제가 이제 맨 아래에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학설 대립이 있어요. 왜 있을까요? 첫 번째, 처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심판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학설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또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바로 취소를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에서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소송법 2조 1항 1호에 보게 되면 행정행위에는 있고 처분에는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죠. 그러니까 행정행위하고 처분하고 과연 같은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결정적으로 이 부분에서 처분 개념에 대한 학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학설은 처분 개념 1원론입니다. 이름이 그대로 다 반영하고 있죠. 행정행위랑 처분은 똑같다 1원론입니다. 두 번째는요, 처분 개념 2원론입니다. 이름대로 어떻게 처분과 행정행위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두 개를 생각해 보세요. 행정행위 안에는 5번째 개념 요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었습니다. 여러분, 권리 의무의 내용을 정하고 권리 의무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는 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900여 개의 행정법, 개별법들, 행정작용법이라고도 하지만 행정작용법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행정작용의 기준이 된다라고 해서 행정작용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실체는 똑같지만 권리 의무를 규율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실체법이라고 하죠.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권리 의무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바로 실체법입니다. 그런데 행정행위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행정행위는 실체법적 개념입니다. 상수값이라고 했습니다. 행정행위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용과 개념 요소, 성격이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실체법적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행정행위가 실체법적 개념이니까 처분과 행정행위를 똑같이 본다면 처분도 실체법적 개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처분 개념 2원론은 뭐라고요? 쟁송법적 개념설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행정행위랑 서로 다른 거라고 했으니까 행정행위가 실체법적 개념이면 얘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정적인 차이가 5번째 그 개념 요소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처분에 그 내용이 없었잖아요. 1호에. 그러면 왜 이름을 쟁송법적 개념설이라고 부르나요? 처분에 대한 내용이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 소송과 심판을 합치면 쟁송법이죠. 쟁송법. 쟁송법에 처분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까 그냥 쟁송법적 개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선분이 있죠. 선분이. 위에는 1원론은 처분에 있는 선분의 길이와 행정행위의 선분의 길이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래에 있는 2원론에서의 처분의 개념을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처분이 행정행위보다 훨씬 더 깁니다. 길고 빗금이 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 빗금이 쳐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행정행위는 아닌데 처분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다 라고 해서 형식적 처분 영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형식적 처분 영역이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어디라고 보냐면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보는데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뭔지 알 수 없는 그 꼬롬한 부분, 이 부분이 바로 형식적 처분 영역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행정행위면 당연히 처분 안에 포함이 돼요. 왜? 처분은 행정행위보다 크거나 같고 행정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행정행위면 상관이 없어요. 위에 있었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여기 포함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행정행위 개념 요소를 다 충족을 시키고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처분입니다. 무조건 취소의 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행위가 아닌 행정작용인 거죠. 그렇죠?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 5개를 다 충족을 못 시키는 행정작용인 겁니다. 그런 경우, 즉 행정행위 외의 행정작용이 이 빗금친 부분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처분을 우리가 형식적 행정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 행정행위가 인정됐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행정행위가 아닌 뭔가가 지금 처분 안에 들어간 거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 교재를 가지고 간략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의는 우리가 아까 봤고요. 최협의설의 입장을 취한 거라고 했고 구별 실입. 행정행위라는 것이 사실상 행정법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법의 특징이 들어갑니다. 공정력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공정력 뭐였습니까?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강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이게 바로 공정력이라고 했죠. 이게 사법관계와 다른 특징입니다. 행정의 특징, 공정력, 위법해도 여전히 유효할 수도 있다. 강제력. 강제력은 뭘 말하는 거예요? 행정행위에 따른 의무를, 즉 하명이죠.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 행정주체가 스스로 행정행위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행정행위의 실현을 위해서 행정주체에게 강제력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행정행위에 강제력이 동반되고 있다는 것이죠. 존속력. 존속력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형식적 존속력과 실질적 존속력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알기 쉬운 행정법에서 판결의 효력으로서 형식적 확정력과 실질적 확정력, 재결과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형식적 존속력과 실질적 존속력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형식적 존속력은 이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힘, 불가쟁력이었었고, 실질적 존속력은요, 그 결정을 취소나 변경할 수 없는 힘, 불가변력이었었습니다. 다음, 행정행위가 중요하게 논의되는 이유는 항상 뭐예요? 행정법의 우리의 최종적 목적지,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행정구제법이죠. 행정구제에서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항고소송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인데 처분의 99%가 행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처분의 주된 구성 요소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행정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제소기간이나 청구기간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행정행위는 우리가 항고소송을 제기하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이 같은 경우들은요,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에는요, 제소기간, 불복기간에 제한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죠. 이 제소기간은요,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공정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요. 그죠? 네. 개념 요소, 행정청의 행위여야 된다. 이 내용은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구체적 사실, 구체적 규율 문제, 법 집행 문제 두 가지 나눠가지고 보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규율, 구체적 규율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개별적 규율은 구체적 규율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 규율은 구체적 규율 아까 누구야 공장주 갑에게 빙판 생길 때마다 제거해 이런 거 있죠. 이거는 구체적 규율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 규율이라고 할지라도 개별적 규율이라고 하면은 행정행위 안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다음 3번의 권력적 단독행위는 우리가 설명이 다 됐고요. 다음 공법행위. 공법행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가 아니라 공법의 근거를 두는 행위다 이거예요. 이걸 좀 조심해 주세요. 광업허가나 어업면허는 엄연히 처분입니다. 특허거든요, 둘 다. 특허예요. 형성적 행정행위입니다. 근데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 광업허가에 의해서 설정되는 권리인 광업권, 어업면허에 의해서 설정되는 권리인 어업권, 사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공권이라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판례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례가 명확하게 해둘 부분이 있어요. 공법행위라고 하면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공법의 근거를 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으면 뭐 그나그나 똑같은 내용이 될 수 있는데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국민에 대한 행위죠. 외부적 직접표 옆에다가 국민에 대한 행위라고 써놓으시고 내부 행위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바로 법적 효과를 동반해야 된다. 법적 행위에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적 효과만 동반하는 사실 행위는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자 4번에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 독일은 행정행위가 바로 한 고소의 대상인데 우리는 처분이 대상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랑의 관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랬고요. 근거 규정에서 2조 1항 1호나 행정심판법 2조 1호에 처분에 대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 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행정행위에는 있고 처분에 없는 거 국민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 영향 제일로 중요한 거 다섯 번째 거 그게 여기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죠. 처분 개념 1원론과 2원론 실체법적 쟁송법적 개념서의 학설 대립이 있고요. 이 아래 내용은 뭘 말하는 거냐면 실체법적 개념설이 쟁송법적 개념설보다 좀 좁죠. 처분의 개념이. 그러면 행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의 행정작용은 어디로 가야 돼요?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겠죠. 당사자 소송으로. 그렇죠? 당사자 소송을 활용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 쟁송법적 개념설은요. 항고소송을 통한 권리구제폭을 확대를 시키고 당사자 소송이 아직까지 그 제도가 완비되지 못했다. 그래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항고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폭을 확대하자.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자.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쟁송법적 개념설이고요. 판례를 보시게 되면 행정처분이란 공권력의 주체로서 구체화되는 법집행으로서 표현 뭐 들어가 있어요? 판례 판시에 보면 국민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실체법적 개념설을 취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조금씩 넓혀가는 겁니다. 검토. 우리는요, 권리구제의 유익한 방향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항상. 그렇죠? 그러면 권리구제의 유익한 방향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을 넓게 봐주는 처분의 개념을 확대시켜주는 쟁송법적 개념설이라고 볼 것이고요. 그다음 헌법재판소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처분의 개념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나의 재판 청구권이 침해됐다. 이러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 판례를 몰랐는데 한 4년 전인가요? 그 연대 행정법 대학원을 다니는 이제 학생이 그 판례 가져와갖고 제 수업을 들은 학생도 아닌데 처음엔 근데 좀 이따 바로 수업인데 와서 질문을 제 사무실에 와서 질문해갖고 제가 가려고 하다가 판례가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갖고 와보라고 이게 뭐냐고 했더니 연대 홍정성 교수님이 과제를 내줬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갖고 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읽으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줬죠. 근데 이 헌재 입장이 뭐냐면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심판법에 그 밖에 이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부분을 포함시킨 입법 취지가 무엇인가? 이건 충분히 유연하게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 아니겠는가? 따라서 이것이 과도하게 좁다거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거나 하는 여지는 없다라고 해서 기각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밖에 이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것을 포함시켜놓은 입법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했을 때 쟁송법적 개념설의 입장, 그 밖에 이해에 준하는 행정작용 부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이원론의 입장이 맞지 않겠는가? 형식적 행정행위, 요거는 이제 형식적 처분 영역에 그 밖에 이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 부분에 행정행위가 아닌 행정작용이 포함될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죠.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지도나 벌점부가 또는 아까 소방본부장의 동의 거부 이런 식의 행정행위가 아닌 것들입니다. 사실행위 또는 내부행위죠. 사실행위나 내부행위. 항상 다섯 번째 개념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긍정설은 그만큼 좀 넓힐 수 있으니까 확대하자 항고소의 대상을. 부정설은 공권력 행사,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항고소송 아니겠는가. 판례는 원칙적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판례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최근 판례에서는요 아주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도 해요. 판례가 국민이 불안했다 따라서 처분이다. 그냥 이래버립니다.
불안을 제거해주기 위한 측면에서 항고성의 대상을 확대시키려고 불안했다 그러면 무조건 처분이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이 그것을 행정처분으로 느끼고 있고, 자기의 권리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런 불안감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처분으로 다 인정하고 항고성의 대상으로 삼자. 이렇게 봤었는데, 최근에 이걸 다 구체화시켜서 정말로 그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엄청나게 넓히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알력 다툼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움직임이라기보다 자신의 알력 다툼인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확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이건 너무 처분 아닌데 막 처분이랍니다. 그래서 무슨 뜻? 원칙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부정하고 있는데 확대의 여지를 지금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이거예요. 검토. 그래서 저는 이제 절충설이죠. 만약에 사실행위, 벌점부가나 행정지도 이런 식의 사실행위까지 전부 다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버리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죠? 사실행위니까 법적 조과를 발생시킨 적이 없어요. 나의 권리를 침해시킨 적이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소송을 받아줘가지고 위법은 할 수 있죠. 사실행위죠. 사실행위도 위법은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위반되면 위법이죠 뭐. 그러니까 위법하다고 해서 취소 판결이 나와버리게 되면 그럼 법원이 뭘 한 거죠? 처분의 효력을 제거한 게 아닙니다. 이건 원래부터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효력을 제거한 것이 아니니까 이건 형성소송이 아닙니다. 이건 단지 그 행위의 위법성만 확인한 것입니다. 그럼 이건 확인소송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이고 주관적 소송이라고 봤던 이 원칙이 깨져버립니다. 확인소송이고 위법성만 확인하면 되는 객관적 소송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지도와 같은 사실행위라고 할지라도 또는 소방본부장의 동의와 같은 내부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사실상의 강제력을 동반하고 있고 그래서 법적인 행위로 충분히 볼만한 여지가 있고 즉 권리침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또 그로 인해서 장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사실행위나 내부행위도 처분성을 인정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삼아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바로 받아들이긴 좀 힘들어요. 이건 언제 배우냐면 우리가 사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십니다. 보시면.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형식적 행정이니까 인정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여지는 우리가 남겨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개념 정의부터 개념 요소, 종류, 처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주 확실히 잡아두셔야 됩니다. 조금만 흔들리면 행정법 전체가 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10번 듣고 지금 10번 듣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10번 듣고 그만 지겨워질 때까지 듣고 그리고 나서 담배 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행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